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먼저 그 이유와 미국의 반응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외화 표시 장기 채무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췄는데요. 네.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재정 악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피치 같은 경우는 1994년 이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상위 상태로 유지시켰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전염 효과로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2011년도에 미국의 그 연방 정부의 디폴트 위기로 인해서 스탠다드 푸어스가 지금과 같이 신용 등급을 하락 조정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7월, 8월 사이에 주가는 무려 17%나 폭락을 했고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11월 달부터는 이 전염 효과로 인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신용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피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35건의 신용 등급 강등이 무더기로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양털 깎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현재 그 A 플러스인 중국에 대한 신용 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공식 채무는 GDP 대비해서 300%를 넘지만 지방 정부의 그 대출 플랫폼인 융자 평대 산하에 있는 국유기업이라든지 산업진흥 펀드 같은 경우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자기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숨겨진 채무까지 포함시킨다면은 중국의 총 채무 규모는 GDP 대비해서 3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헤이세이 버블 시대에 피크를 쳤던 1992년도에 네. GDP 대비 295%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거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상당히 좀 건전한 편이고요. 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여야 간의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게 확산이 된다면은 양적 긴축을 양적 완화로 바꾸면 되고요. 또한 현재 금리는 5.5%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실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거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달러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그 위상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홍콩 이쪽에 이제 문제가 전염 효과로 도미노처럼 많은 그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자금난 위기가 봉착하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그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해서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중국에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용 위험이 우리나라 금융기관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당장 어제 미국 증시부터 뚝뚝 떨어지잖아요. 나스닥 2% 떨어지고 다른 증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데 금융시장 미칠 파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그 전염 효과라는 게 순식간에 계속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쇼크가 일어나고요. 그렇죠. 이 쇼크는 원자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기 하락의 그 원인이었던 부분까지 이제 건드리기 때문에 디프레이션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고 이런 경제 체질이 약했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용 등급이 일시적으로 계속 그 강등하는 쇼크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펀더멘탈이 약한 나라, 또 외환보유가 작고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들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신용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는 조금만 더 보태면요. 피치가 어저께 말한 그 설명 부분에서 반복적인 부채 한도 교착 상태와 막바지 결의안이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 결국은 의회가 미국 정부가 모두 다 함께 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 재정 악화에 대해서 이걸 이제 전곡으로 찌른 건데 정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죠? 지금 관리가 안 돼. 재정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미국 정부한테 얘기한 건데
이게 정말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재정 확대 정책을 앞으로 3년간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예. 또한 그 학자금과 관련해서도 4,500억 달러 정도 그 면제를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제 못 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가을철부터는 상업 오피스 건물과 관련된 그 펀드들의 만기들이 돌아오거든요. 예.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실제 그 경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4분기에만 일시적인 기술적 디폴트에 빠질 뿐, 디프레션에 빠질 뿐이지 다시 또 회복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뭐 지금 사태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앞으로 경제 그 회복이 더디거나 수요 회복이 늦고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는 국가들, 특히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용 등급 하락 압력이 계속 가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볼게요. 중국이 뭐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을 했는데 9월부터는 드론 장비에 대한 수출도 규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뭐 고성능 드론이라고 하면은 뭐 최대 항속 거리가 이제 30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네. 최대 이력 중량이 7kg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드론들 같은 경우는 투척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투척 이게 폭탄을 실어서 예, 떨어뜨리는 그렇죠. 기능.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전용 엔진이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금지시켰는데 네. 중국이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미국이 러시아의 중국제 드론이 전쟁 물자로 지원되고 있다는 경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반도체 기업인 그 코로보의 그 핵심 칩셋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 칩셋이 뭔가니 우리나라의 FM 라디오를 틀고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다 보면은 서울을 벗어나서 천안쯤 가면은 이게 신호음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간섭을 받지 않습니까? 네. 라디오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FM파가 네. 이건데 네.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장치가 이 칩셋이라는 겁니다. 네. 신호음도 강화시켜주고 간섭을 줄여주는데 아주 타고난 기능을 갖고 있는 칩셋이고요. 또 배터리와 관련해서 전원 부품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구입을 하게 되고요. 네. 또 D램은 SK 하이닉스, 저장 장치와 카메라 부품은 삼성전자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미국이 제재에 가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굴기 그리고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 새로운 그 성장 엔진을 키우려겠다는 중국의 그 야망이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드론 수출이 계속이 된다면은 부품 구입뿐만 아니라 미국 판매도 제한할 가능성이 큰데요. 뭐 드론 시장의 DJ 같은 경우는 세계 점유율이 70% 정도 되고요. 예. 미국에서 그 판매량은 전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 이게 다시 좀 얘기가 너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중국은 드론을 정말 미국 시장에서 파는 거에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재료는 다시 미국에서 건너가는 재료가 주를 있고 물고 물리는 그 엮이는 관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걸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둘 다 이건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중국이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두 군데 나라에 전부 다 이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요 공격 장비로 사용되던 중국산 드론은 이제 이거는 사실 보기 힘들어지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고가 대형 드론은 중국산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되고요. 상업용 그 드론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그 상업용 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대부분 기부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대량으로
그 구입이 가능하고요. 예. 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중앙아시아, 걸프 국가를 통해서 DJI 드론이 지금도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반 상업용 그 드론 같은 경우에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군사용 드론으로 개조하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필요한 부품은 3D 프린터로 현장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전쟁이 좀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대량의 드론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수많은 드론을 한꺼번에 지금처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람이 가서 일일이 각계 격파로 해서 참호를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량의 드론을 한꺼번에 날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충돌하는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겠네요.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을 결합한 자율형 살상 무기 시스템인 로스를 지금 그 탑재하게 되는데 이 로스를 탑재하면은 피하 식별도 가능하고요. 스스로 목표물도 찾아갈 수가 있고 AI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도 선택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유엔에서 이거와 관련된 치명적 살상 능력을 가진 자율형 무기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받지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겠죠. 앞으로 네. 누가 AI 드론의 프로그래밍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쉽게 상대방을 초토할 수 있는 네. 드론은 아무래도 다들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무기가 도입이 되면은 기계 대 기계 간의 전쟁이 일어난 소위 말해서 터미네이터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전쟁 양상도 이제 거의 재래식 전쟁 양상이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중국이 드론 수출을 안 하게 되면 말씀하신 전쟁 양상에서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한데요. 네, 초기에는 DJI 드론이 없다면은 소형 그 쿼드콥터로 인해서 수리탄, 박격포를 달아서 상대방의 진지뿐만 아니라 탱크 그리고 장갑차를 파괴시켰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과 관련 방어 시스템이 갖추다 보니까 좀 더 대형 드론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러겠죠. 이런 것들은 이란이나 튀르키가 이제 공급을 했는데 네. 이것도 막는 무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자폭력 드론도 스텔스 기능이 강화되고 그리고 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야간에 러시아를 공습하는 원샷, 원킬의 그 드론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7월 31일 날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자료를 보니까 네. 러시아를 공격했던 우크라이나 드론 같은 경우는 최소 3종류의 드론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모스크바를 공격했던. 예, 그래서 이 보보라는 거, 그다음에 UJ-22 에어본이라는 거, 네. 또 미확인 드론이 있는데 러시아의 금융가를 공습하면서 푸틴의 그 개인 금고를 공격했던 드론이 바로 UJ-22 에어본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업체인 그 우크론제트가 만든 드론인데요. 6시간을 비행할 수가 있고요. 네. 805km를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언제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든지 모스크바의 특정 건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중국제 소형 드론보다는 이런 대형 드론이 전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폭 드론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좀 휘감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세계 정세가 이런 가운데 정말 이제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18일이죠? 네.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상회담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불과 118km 떨어진 메들랜드 주에 있는데요. 예. 뭐 헬기로 백악관에서 이동하면 한 20분 정도,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 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1942년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천혜 유세 지역에서 휴양을 좀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서 샹그릴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샹그릴라. 예, 근데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름을 바꾸면서 자신의 손자 이름인 데이비드를 여기다 붙였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또 해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예. 기지라는 뜻의 캠프를 붙여서 캠프 데이비드로 불렸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 진해에 있는 청해대와 거의 같은
그 흡사한 모습이고요. 별장 규모는 1,650평 정도 네.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3개 지역의 이름을 대부분 나무 이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처가 있는 사시나무를 뜻하는 아스펜 지역이 있고요. 또 월계수를 뜻하는 로럴, 그리고 박달나무를 뜻하는 히코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 이런 그 로럴과 히코리는 뭐 집무실, 회의실, 정보센터, 방공호, 그리고 뭐 골프장, 헬스장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작은 백악관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장소에서 뭐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뭐 많은 주요한 의제들이 좀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 그리고 다뤄진다면 좀 구체적인 좀 어떤 결과물까지 도출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네, 캠프 있을까요? 데이비드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그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의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미국과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서 경제 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2+2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지원 문제가 논의가 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이 해양 영토를 넓히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 그러니까 도서국 17개국과 관련해서도 삼국이 협력을 강화시켜서 중국 영향력을 여기서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공급망뿐만 아니라 리스크 절감을 통해서 중국을 제한 서프라이 체인망을 구축한 리스킹 작업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요. 신흥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 글로벌 서비스도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그 토론 형태고 또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동 선언문에 중국이 상당히 민감해야 하는 규칙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 강화를 위해서 상개국이 연대를 하겠다는 그 공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새겨지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위에 새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중국이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연하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런 장소에 그렇죠. 한일 정상을 불러서 대중국 논의를 한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2+2 회담도 상당히 그 껄끄러운데 이 모든 게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회담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말로만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 또 중국 도전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겠다. 중국은 오판하지 말라는 말로만 경고를 했는데 이번 별장 회담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토처럼 구속력을 갖고 있는 안보 지침을 만들어서 긴급 사태 시에는 직접 대응할 범위를 정하게 되고요. 기지 공유라든지 훈련과 관련된 조정 메커니즘을 두고요. 또 유사시에는 각국이 분담할 역할을 명시한다고 합니다. 우주 사이버 부분, 감찰, 정찰 부분은 미국이 담당하고 네. 북양 함대 추격 그리고 무기고 역할은 한국이 한다. 그리고 대잠 작전은 일본이 전담한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바위에 새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만 해역과 관련된 평화 문제, 또한 중국의 인권 문제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뿐만 아니라 자신의 핵심 이익을 건드린다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반발과 경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보복까지 중국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지금. 그쵸. 그 보복을 직접적으로 당할 거예요. 당할까봐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그 왕이 그 외교부장이 7월 3일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아시아인들이 머리를 금발로 염색을 하고 콧대를 높여도 서인이 될 수 없다.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미국의 그 포위망에 상국이 가입하면은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9월달 인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또 11월에 개최될 에펙 정상회담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이게 이제 무의로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동해에서 훈련을 했는데 서해 바짝
다가와서 레이더를 교환시키면서 실질적인 위협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알령, 금한령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 만기가 들어오는 중국과의 통화 수화폭 590억 달러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불허를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은 항상 이렇게 외부의 그 압력을 받게 되면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관세 장벽을 높여왔는데요. 그랬죠.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네. 또 위생 검역 강화, 또 세무조사, 통관 지원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좀 괴롭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요수수 사태처럼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그 품목들이죠. 마그네슘 주계, 산화텅스텐, 네오드님, 수산화 리튬, 중히토리와 관련해서 지금도 재고를 많이 쌓고는 있는데 네. 이게 현재적으로 3개월 정도, 많은 것은 6개월 정도인데 그 이상 규제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을 노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진퇴양난이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미국, 중국 이슈에 대해서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